안녕하세요. 9월 10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션티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미 고용보고서 부진에 따른 매물 소화 후 낙폭을 축소해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전약 후강의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을 이탈해 출발했으나 낙폭을 축소했고 외국인의 코스피 선물 순매수 전환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의 순매도를 지속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의 1%대 강세를 보였고 화장품과 제약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이끈 반면 2차전지의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24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공개 토론회가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점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부진했던 비농업 고용 결과에 따른 침체 우려를 딛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 모두 1%대 반등했습니다. 지난주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과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8월 고용 추세 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해 고용 증가 가능성을 시사했고 7월 도매 재고도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한편 내일 밤 발표될 8월 CPI 전망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로는 2.6% 상승해 7월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물가 지표를 소화하면서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ECB 회의에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5영업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야기시켰던 지난 8월 초에 급락장이 재개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비농업 고용 실망감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다만 반등 흐름이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9월 인하폭에 따른 실망감과 침체 우려가 엇갈릴 수 있어 경계감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FOMC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은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통화정책 관련 발언이 제한된 가운데 물가 지표로 시장의 관심이 이동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 증시는 침체 우려를 딛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 모두 1%대 반등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크레딧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영주 의원입니다. 크레딧 조안 자료 전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목할 만한 곳은 발행시장입니다. 올 초소요 예측을 진행한 발행사들의 평균 결정 스프레드는 언더 3bp 정도로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행이 되지 않은 AA급 이상 회사채는 삼성물산, 현대트랜시스 등이 있는데 모두 다 언더 발행됐습니다. A급까지 민평보다 낮은 결정 스프레드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센티멘트 과열 조짐입니다. 낙찰 물량이 위험 선호도가 높은 리테일 부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수요 예측 참가자 중에서는 새마을 공급 움직임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부동산 PF 정리 절차는 새마을 공급 쪽에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국이 파악한 24년 6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 규모는 6.7조 원입니다. 기준가치 90% 수준에서 정리가 된다면 6,700억 원, 80% 수준에서 정리가 된다면 1.3조 원의 매각 대금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현금을 보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각 대금은 부동산 PF 재투자보다는 시차를 두고 건당 거래 규모가 큰 채권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입 만기물은 향후 PF 대투자를 감안해서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회사채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고금리가 급락하면서 회사채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현상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국고 3년물 금리가 2.88까지 하락했습니다. 회사채 가격에는 크게 두 가지 정보가 반영됩니다. 채권의 특성과 발행사의 재무적 특성입니다. 채권의 속성으로 인해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재투자 요인으로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발행사의 재무적 특징은 채권의 속성과 반대로 작용합니다. 기업 투자 의사결정에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요구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원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시장금리 상승할 때에는 위 메커니즘이 반대로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채의 기업 재무적인 속성이 국고금리 등락 영향을 상쇄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신용 개선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국고금리가 급락할 때 신용 스프레드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해 연내 피벗 기대로 국고금리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같은 현상은 종종 관측될 것이고 향후 피벗 기대 되돌림이 발생한다면 스프레드는 오히려 축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샘 2분기 실적 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문준 의원입니다. 한샘의
시장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72,500원을 제시합니다. 목표 주가는 기대보다 늦은 수익성 개선으로 인한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 등을 반영하여 기존 대비 5.8% 낮춘 것입니다. 회사를 둘러싼 영업 환경이 최악의 구간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가운데 단품 리모델링 시장에서의 경쟁력 회복, 구조적 원가율 개선, 중기적 이익 성장, 배당 지속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 호흡에서 회사의 변화를 지켜볼 만하다고 판단합니다. 2분기 실적은 비수익 사업 축소 및 대손 충당금 영향으로 부진했고 3분기의 경우 비수기와 자녀 충당금 반영 등으로 영업이익은 80억 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4억 매각 1,700억 반영으로 인해 순이익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건은 단품 판매 증가에 따른 이익 개선이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 시장 상황에 맞는 전략 변화를 회사가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이 실적 개선으로 나타나는지가 지켜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한샘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72,500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실적 및 주가 변동성이 클 수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비수익 사업 축소라든지 대손 충당금 반영으로 부진을 했고 3분기 실적 역시 비수기와 자녀 충당금 반영을 해서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사옥 매각으로 순이익은 호조가 될 것이라는 그런 장문준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DKT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태우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태호입니다. DKT 말씀드리겠습니다. DKT는 종합모듈 제조업체로서 스마트폰 부품은 국내외 곡사를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와 전장사업 부분은 국내외 완성차 업체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 방향성이 명확해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16,000원으로 신규 커버리지를 개시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025년 타겟 EPS에 통상적인 IT 부품 업체 PER 9배를 적용하여 산출했습니다. 먼저 실적 부분을 말씀드리면 24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3,711억 원을 영업이익은 226억 원으로 이익 증가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고사양화 및 IT OLED 그리고 신규 사업의 성과가 실적을 견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5년 영업이익은 357억 원으로 본격적으로 성장 구간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업의 회복이 예상되고 신규 사업 부분의 실적 기여도는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업의 경우에는 OLED 패널 채용이 소형 디바이스에서 중대형 기기로 확장됨에 따라 ASP 단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AI 기능 확장으로 에폭시 몰딩을 활용한 보호회로 모듈 도입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신규 사업 부문에서는 배터리 그리고 오토모티브향 매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사 매출 내 신규 사업 기여도는 24년 19%에서 26년 다시 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스마트폰 사업 대비 물량 변동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스마트폰에 치중된 사업 구조에서 매출 다각화에 따른 구조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오보행 이슈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업의 보완 투자와 신규 사업의 캐파 증설로 인해 동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했었습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환 가능 물량의 규모는 약 94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반기 기준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단 0.9%에 불과한 상황이며 60일 평균 거래 대금의 약 40억 원을 감안시에는 오보행 부담은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재적 리스크로는 전방 IT 디바이스의 수요 불확실성과 환율 변동성입니다. 그러나 IT 디바이스의 수요의 기전은 낮아졌고 신규 사업 부분에서 실적 성장 기여도가 높다는 점에서 실적 가치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포트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DKT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16,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 3,711억 원, 영업이익 226억 원 예상이 되는데요.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IT OLED 쪽인 본업의 본격적인 회복과 그리고 ESS라든지 PLBM 등 신규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오보행 이슈가 해소되어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그런 권태우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조선산업 8월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동희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종 담당 정동희입니다. 8월달 글로벌 신조선 동향 언급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조선 발주는 8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9%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총 1,454척이 발주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 척수 기준으로 1.4%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만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 척당 CGT가 높은 선종들의 발주가 집중이 되면서 CGT 기준으로는 30.2% 증가해서 4,207만 CGT를 기록 중입니다. 선종별로는 LPG선이 2배 가까이 크게 증가했고요. LNG선 67.3%, 탱커는 55%, 또 컨테이너가 42%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가 14.5% 증가세를 보였고요. 중국은 52.7%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조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2.2%에서 올해 19.5%로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이제 중국이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가세가 크게 나타나면서 MS가 지난해 57%에서 올해 67%로 상승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한국 조선사들의 선종별 수주 믹스는 LNG선이 46.2%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 조선소들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31%, 탱커 28% 등으로 우리나라 조선사들과는 주력 수주 선종의 구성비가 다소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8월 30일 기준으로 189.21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역사상 가장 높았었던 수치가 191.51포인트였던 거 감안하면 거의 99%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선가가 이제 지난번 고점에 도달하다 보니까 달러 선가는 다소 상승세가 좀 이렇게 완만해지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감안한 원화 신조선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 대비해서 10.2% 상승함에 따라서 달러 선가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세요. 네, 8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척수 기준으로 106척이었는데요. 그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CGT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26.9% 증가한 387만 CGT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의 MS는 지난해 22.2%에서 올해 19.9%로 하락을 했고, 참고로 클락스 신조선가 지수는 상승세계 지속 중에 있다는 그런 정동익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폰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창민 위원입니다. ITNS 이창민입니다. 밤사이 애플이 아이폰 16 공개를 했는데요. 어제 제한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이제 AI 활용성을 좀 기대해봐야 된다 이렇게 코멘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들을 많이 갖는 가격 같은 경우는 전작과 전작 대비 동결되었습니다.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가격이 오르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하드웨어 변화는 제한적입니다. 디자인도 전체적인 틀을 유지를 했고 디스플레이도 거의 비슷한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했고 카메라만 프로 시리즈 쪽에서 일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나마 좀 변화가 감지되는 점은 이제 반도체 쪽인데요. 이제 램이 저가 모델 같은 경우는 지난 저가 모델은 6기가 램을 사용을 했는데 8기가 수준의 램을 채택을 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구동을 위해서고요. 칩셋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제 끝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 저가 모델 같은 경우는 전작의 고가 모델 칩셋을 재사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전 모델이 다 신형 칩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가 모델은 A18, 고가 모델은 A18 프로 칩셋을 채택을 해서 여전히 끝 나누기는 존재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른 디스플레이나 카메라보다는 이제 AI 기능을 원활히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강력한 처리 능력 그리고 전성비를 갖춘 칩셋과 램 채택이 좀 눈에 띄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보다 우려 요인이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하드웨어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베타 버전이 10월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아이폰 판매 시작 시점과 좀 시차가 존재를 하고요. 또 영어 외에 언어 관련 서비스 제공 시점도
내년 이후로 미정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기 흥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또 아이폰 판매량의 약 20% 수준이 중국에서 사용이 되는데 중국은 이제 챗GPT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도 좀 판매에 있어서 좀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내년에 출시될 아이폰 17이 대대적인 디자인 개선이나 하드웨어 변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구매 수요 이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시장 우려와 달리 활용도가 빠르게 좀 확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바이두 같은 중국 현지 AI 관련 업체와의 협력 관계 구축이 빠르게 마무리되면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판매량을 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폰 16 출시 직후의 기대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애플 인텔리전스 메리트가 확대될 경우에는 수요 개선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애플이 전일 신제품 공개 행사를 통해서 아이폰 16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이폰 16의 하드웨어적인 변화는 아이폰 15 대비해서 크게 제한적이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디자인을 비롯한 하드웨어 변화가 크지 않은 만큼 결국 아이폰 16 흥행 성패를 가르는 요소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활용성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기대보다는 우려 요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그런 이창민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죠. 제약바이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혜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특발성 폐섬유증 산업 자료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 시장 같은 경우는 23년 기준 43억 달러에서 연평균 7.2% 성장하여서 7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베링거 인게라임의 오페브 그리고 로슈의 에스브리엣이 기존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제한된 효능 그리고 소화기, 간 효소 증가와 같은 부작용에 따라서 미충족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 같은 경우는 폐 섬유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되면서 폐 기능 저하, 호흡곤란 등 증상을 가지고 있는 만성 섬유성 폐질환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질환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되지만 명확한 병원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초기 진단이 어렵고 예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해서 결국 폐기능 저하 속도 지연 그리고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면서 합병을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23년 기준 같은 경우는 각각 38억 달러 그리고 3억 달러 매출을 시현한 오페브와 에스브리엣이 있고, 부작용으로 인한 중단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여전히 섬유화의 개선 또는 폐기능의 근본적인 개선을 가능케 하는 물질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리 봤을 때 플레이어가 많지 않지만 각각 관심을 지니고 모니터링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후기단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비상장사인 베링거 인게라임, 그리고 나스닥 상장사인 플라이언트 테라피틱스, 그리고 국내 상장사인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가 있고, 임상 스케줄로 봤을 때는 베링거 인게라임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부작용으로 인한 중단 비율이 높아서 추가적인 데이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플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임상 2상 중에 있고, 기존 치료제들과는 달리 폐활량 개선 플러스 잠재적인 섬유화 역전도 확인을 하고 있어서 주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9년 베링거한테 1.46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했지만 잠재적 독성 이슈로 반환받았던 오토텍신 저해제가 임상 2상이 순항 중에 있으며 10월 초에 4차 IDMC 결과 그리고 내년 4월 탑라인 결과 확보가 예정되어 있어 국내 유일한 중기 후기단에 있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발성 폐섬유증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43억 달러에서 향후 6년간 연평균 7% 정도 성장 예상되어 보입니다. 현재까지 특발성 폐섬유증의 경우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시판된 치료제는 결국 폐기능의 속도 지연이라든지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며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개발사 플레이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개발사들은 베링거 인게라임, 그리고 플라이언트 테라피틱스, 그리고 코스닥에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10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